우리는 K-드라마, K-팝에 이어 K-방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방산의 기적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한국의 방위산업. 70여 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인이 탐내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 무려 우리 돈 19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K방산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함께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나라들을 봐주십시오. 대부분이 무려 100년 전부터 세계대전을 겪으며 현대적 무기를 생산해왔던 나라들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반세기 전인 1960년대까지도 탄약 한 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무기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글로벌 톱10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된 걸까요? 북한과 남한은 병력 차이만도 약 20만 대 10만, 2배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장비 수준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갑 장비만 보더라도 전차의 경우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만 27대 정도가 있었는데, 북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주력 전차였던 T-34 전차를 갖다가 무려 240대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격차였죠. 그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미군의 무기에 의존해오던 국군. 그런데 60년 후반에 들어 상황은 급변합니다. 1968년에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월 21일에는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1, 2, 4 부대가 31명의 무장 특수부대들이 바로 우리 청와대 뒷산 코앞까지 와갖고 우리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이런 도발을 벌이게 됐고요. 곧 이어서는 북한 근해에서 미국의 정찰함인 푸에블로함이 북한군에게 납포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8년 후반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으로 중대 규모의 북한군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우리 후방을 휘젓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1969년 1월 닉슨 대통령은 이 베트남 전쟁을 갖다가 끝내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1969년 7월에 괌에서 앞으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베트남전처럼 직접적인 지상군 대규모 파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무장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춰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번개사업이라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갖추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60년대 후반 북한은 베트남 전쟁을 틈타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하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창설되어지는데요. ADD 창설 이듬해인 1년 뒤 국산 기본 병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번개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방위산업.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이 설립되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1970년대 실시된 번개 사업 이후 대한민국은 고작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은 2.8%, 무려 세계 8위였죠. 놀라운 것은 바로 성장세였는데요. 지난 5년과 비교했을 때 수출액이 무려 177%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K방산.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럽에선 강한 냉전의 대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립 상황이 종식되게 된 것이 1990년대 소련의 붕괴였죠. 이런 소련 붕괴로 인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강력한 군대가 해체되면서
유럽에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이런 안도의 분위기가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유럽에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된 이런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양측이 대규모 군축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이런 평화 무드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깨게 된 것이 바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그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시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나토라는 그 군사 동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맹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독일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던 에너지 가스관을 러시아랑 공유하고 있었고요. 나토군 자체가 러시아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함께 할 정도로 굉장히 긴 평화의 시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필요 없게 됐었고 수십 년 동안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전차를 비롯한 방위산업의 제조 설비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없었던 제조 설비를 이제 와서 부랴부랴 만들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한국군이 휴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럽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운용으로 인해 검증이 가능한 그런 무기들을 수출하는 데다가 다른 선진국 무기 체계들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성능도 나쁘지 않은 한국 무기. 우크라이나의 인접 국가로서 막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던 폴란드는 이러한 K방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원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은 굉장히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일화가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원래 2022년 1월에 미국이 폴란드의 전차를 에이브라임 전차를 수출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선 즉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해졌던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나라 한국방위산업청이 이걸 빠르게 캐치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빠르게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수출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폴란드 정부와 미국 정부를 설득을 했던 거죠. 그리고서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전차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괜찮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던 거고 한 100여 대 정도의 수출을 하기로 했던 게 100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방산에 주목하는 것은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외에도 호주, 루마니아, 이라크, 이집트 등등의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의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국 맞춤형 전략도 우리나라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발국이기 때문에 수출국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 생산 이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수출 계약은 K방산 전성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인이 탐내는 한국산 무기, K방산의 주력 상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라든지 TOC 풀령기 그리고 일부 함정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K2 전차, 수리온, 천궁, 천무 등 다양한 무기 체계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함정 MRO와 같은 그런 후속 군수 지원 수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K9 자주포는 오랜 기간 K방산의 스테디셀러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지금의 스테디셀러로서 우리나라 K방산의 수출 효자 품목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그리고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자주포에 못지않게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기 이행 능력이라고 하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K9 자주포는 우리 K방산의 수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명품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도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2 전차는 뛰어난 방어력과 그리고 우수한 기동 성능을 갖추고 여기에 더해 55구경장 120mm 활강포를 활용한 이제 강력한 그러한 파괴력도 보유한 3.5세대 전차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와 훈련기의 역할을 겸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기타 선진국
기체 대비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장착할 수 있고 후속 군수 지원 또한 매우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된 중동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무기를 주목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 체계는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를 대변하는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최첨단 무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궁과 천무는 국내의 대표적인 미사일 무기 체계입니다. 천궁은 지대공 유도 무기이고 천무는 지대지 다연장 로켓입니다. 자주포, 전차, 전투기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하는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 K방산의 성공 신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 역군들, 방위산업 종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출 품목도 기존 무기에서 보다 첨단 무기로 영역을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나라들의 어떤 시기와 견제 속에 앞으로 K방산의 경쟁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드러낸 K방산. 하지만 4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